네, 오늘 행사는 안내해드린 대로 1부, 2부, 3부까지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부는 예정된 시간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네, 6시가 되어서 2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리를 좀 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저희가 한 6시가 되어서 한 1, 2분 이내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행사는 오명전 부총리님의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요. 네, 2부 행사는 안내드린 대로 AI 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리하고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참석을 희망하셨던 분들은 총 600여 명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도 약 150여 분 가까이 지금 참석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행사 진행하는 시간이 조금 이르다 보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 모두 자리하시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요. 네, 2부 행사인 AI 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세미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요.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저희 AI 전문대학원 김경성 원장님을 모시고 비전 선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시스트 AI 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그 AI 전문대학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굉장히 무거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AI를 전공하는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보다 사이즈도 크고 역사도 깊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연구 업적도 많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AI 대학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글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반 이 기존의 대학과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감히 어시스트 AI 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는 AI 대학원과 차별화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다 하는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울 AI 스쿨 어시스트 유니버시티 우리 AI 전문대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I 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AI 빅데이터와 MBA 과정의 융합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이렇게 1대1로 융합 과정을 학위 과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매스컴을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이제 비학위 과정으로 그 AI 빅데이터와 경영학 분야를 결합하는 전공을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융합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해외 유명 대학과 복수 학위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뉴욕의 스토리브룩 같은 그 대학, 그다음에 핀란드의 알토 대학, 스위스의 프랭클린 대학, 이런 각 나라의 유수한 대학과 우리 대학이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동 학위 과정을 이 어시스트만큼 성공적으로 운영한 대학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4년 동안 야심차게 운영한 공동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교사양성대학의 그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의 성과가 한 학교에 10명 정도의 학생을 교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시스트에서는 이런 해외 유명 대학과 그 복수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백 명 이상 성공시킨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교육 및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LG나 현대중공업, LS, LX, 한전, 농심, 농협,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수한 기업과 우리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 이런 빅테크 기업의 사원들을 교육시킨 또 학위를 준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기업들은 매해 그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성과가 누락이 되면 바로 그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서부터 여태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산학협동 공동 프로젝트, 공동 학위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학은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현장 밀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현장의 전문가를 교수님으로 강사로 모시는 이런 전문가 오픈 강사 시스템이 있어서 다른 대학보다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벤처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소기업 중기부의 그 액셀러레이터 이런 과정에 저희가 인가를 받아서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창업 과정을 도와주는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에 없는 아주 이런 유연한 조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AI 전문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경영 의사결정 중심의 AI 교육을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전형 인재 양성을 합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교수님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경영진도 설득을 해야 되고 학교의 조직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서 우리 어시스트 대학은 작지만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갖고 있어서 회사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금방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리서치에 연계된 글로벌 AI 나리지를 접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시티라는 나노 디그리를 주는 기업과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지금 유다시티와 저희 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시티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받는 학위보다도 유다시티에서 얻은 3개월, 5개월짜리 나노 디그리가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가치 있게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유다시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 AI 스쿨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은 주저없이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다시티의 나노 디그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디그리,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그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우리 학교와 접목시키는 그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운영 방안의 세 번째로 붓캠프를 둘 수 있습니다. 붓캠프는 학생과 교수, 기업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2학기, 그다음에 외국에서 1학기를 하면 총 3학기의 과정을 거치면 양쪽에서 학위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외국 대학에서 1학기를 운영하는데 5개 과목을 듣고 저 붓캠프를
통과해서 부트캠프에서 그 프로젝트를 통과를 하면 양쪽에서 학위를 받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벌써 한 20년 넘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기존에 있는 AI 대학원과 좀 차별화되는 이런 전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교수진과 경영진이 심사숙고해서 이와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걸로서는 iStatistics 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SS나 SAS를 능가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우리 파운데이션에 두고 이것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잘 먹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검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AI 스페셜리스트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분야를 뒀습니다. 즉 AI 빅데이터는 파운데이션에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파이낸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든지 조세 금융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같은 AI 관련 분야를 우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하게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 관련 교수님도 계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부분은 AI가 아직 접목되기 힘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 특화시켜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AI라 그러면 누구든지 누가 생각해도 기술과 지식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놀로지, knowledge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것은 챗 GPT가 전부 다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넘어서려면 바로 디지털 컬처, 아트, 필로소피 이런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 그 다음에 철학적인 것이 그 다음에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관련된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AI 대학은 원래 AI 매니지먼트 스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매니지먼트 스쿨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AI 과정이 생기면서부터 AI와 경영이 같이 어우러지는 전공을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전략 경영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한 130여 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한 170명가량의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우리가 AI 공학 석사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나 다 일반 대학처럼 AI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거나 또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이런 것은 일반 대학에서는 흔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우리나라에 좀 다른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꼭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건 아닌데 난 AI를 우리 경영에 좀 접목시키고 싶다.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AI 전략 경영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2021년까지 많은 숫자의 이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AI 제너럴리스트라는 타이틀로 AI를 경영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회사에 적용하는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의 AI 전공은 가장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이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으로 검증을 한 후에 자기가 원하면 AI 스페셜리스트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로 AI를 회사에 적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융합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대학의 종말입니다. 말이 좀 이렇게 레디컬한 말인데요. 대학의 종말이 뭐냐?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에 나온 AI, 거대 AI는 챗GPT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왜 대학의 종말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학교에서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지식을 전달하는, 저 요약해서 전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더더욱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1%, 챗GPT가 할 수 있는 일은 99%가 한답니다. 물론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챗GPT가 들어갈 그런 그 여지가 없는데 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것을 챗GPT가 대신할 수 있다. 거대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종래의 전통적인 학교는 종말을 맞았다. 종래의 옛날 교육, 전통적인 교육은 이제 끝이다. 대학 교육은 거의 종말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이제 교육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 교육의 위기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이 나왔어요. 70년대 초반, 60년대 말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백과사전을 펴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네? 백과사전에 다 있는데? 또 얼마 있다가 이제 TV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 세계의 지식을 다 받아들이고 컴퓨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다 계산을 다 해주니까 이제 학교 교육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별로 그 출현은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출시된 챗GPT는, 거대 AI 챗GPT는 그야말로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이것은 현재 있는 교육을 재편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에서 하는 교육은 그 개념은 1956년도에 나온 겁니다. 1956년도에 그 벤자민 블룸 박사가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는 책에서 학교에서 인지적인 영역을 가리키려면 이런 걸 가리켜야 된다는 걸 정의해 놓은 것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 내용은 챗 GPT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1956년도의 프레임으로 공부하던 이런 1956년도의 프레임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던 학교는 이제는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과 지식사회가 이제 역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런 그 거대 AI가 있는 그 교육 현장을 바꿀 수가 있는가? 먼저 작년에 챗 GPT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뭐냐? 새로운 지식 환경에 대한 막 도전이죠. 그것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부터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 챗 GPT가 다 숙제도 다 해주고 리포트도 다 써주고 그러니까 이거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소극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저히 지금 챗 GPT가 나온 이런 환경은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나가면 더 나가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챗 GPT가 주는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대 AI에 대한 연구를 한 6개월만 스톱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너무나 엄청난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변할지가 상상이 안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도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이비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봅니다. 그 바칼로레아 시험은 시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철학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사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이런 거를 평가할 때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에서 철학 문제를 냈습니다. 언젠가는 철학 문제의 그 문제 내용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도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대학 입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대학 교육을 받을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그 시험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시험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전부 뭉뚱그려서 정리한 것이 스위스의 본부를 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그 기관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6,000개 고등학교에서 이 IB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하고, IB 커리큘럼을 갖고 공부한 졸업생들은 전 세계 어느 대학이나 가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아시죠? 미네르바 대학은 교과서도 없습니다. 또 정해진 평가도 없습니다. 또 전부 다 토론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그다음에 나머지 서울을 비롯해서 나머지 6개 도시에서 6개월씩 거주하면서 그 도시의 문제점이 뭔지, 그 도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부분이었죠. 그건 교과서도 없고 정해진 교육 내용도 없습니다. 또 그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 가르치는 교수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교수님은 그만 떠드시고 학생한테 얘기하게 하세요. 학생이 토론을 안 하고 참여 안 하면 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얘기하라고요. 하여튼 토론식으로 이런 그 운영되는 이 대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보통 인류대학이라 그래도 15% 내지 20%가 합격을 하는데 여기는 보통 지원을 하면 그 지원자의 5% 정도밖에 합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재 대학평가 1위, 또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우리 대학평가에서도 1위, 전 세계 대학평가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대학이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노디그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노디그리는 4년 동안 기다려서 그 인재를 양성을 해서 현업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러면 필요한 것을 3개월 내지 5개월 단위를 끊어서 원하는 그 부분만 나노디그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디그리는 아닙니다. 이름을 붙여서 수료하면 그 수료증 가지고 실리콘밸리의 웬만한 그 기업에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기존에 답을 맞추는 교육을 탈피하려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방향성을 제대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거를 변화시키려면 관료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학교가 크고 조직이 크면 결제 단계가 많아서 이것이 맨 나중에 결정이 될 때 보면은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실수가 적은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을 보내면 이미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과 지식사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수를 감안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자체가 위기감을 갖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IB 커리큘럼도 그렇고 미네르바 대학도 그렇고 나노디그리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이 새로운 AI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로 이렇게 거대한 물결인 AI의 물결이 닥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과 실력이 있는 대학이 어디냐? 바로 우리 어시스트 AI 스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어시스트 AI 스쿨에서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글로벌 AI 날리지, 어느 대학에, 어느 나라에, 어느 기술, 어느 교육 방법이라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대학과 복사학위 과정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해외 대학에 가서 그 복사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획기적으로 AI 과정과 경영학 분야를 융합하는 이런 전공을 우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테크 기업과 우리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여태까지 진행해 왔고요. 또 앞으로는 더
우리가 필요하다면 AI 분야에서 미국의 빅테크들과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그 빅테크에 있는 엔지니어를 불러서 교육을 받던 아니면 거기에 인턴을 하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시스트 AI 스쿨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작은 대학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유연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대학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오명 장관님께서는 30년 후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앞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존의 AI 스쿨을 뛰어넘는 이런 AI 전문대학원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장님께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AI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차별성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러한 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학교의 관계자, 그 전문가분들을 어렵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 교육 전환 담당관님을 모시고 정부의 디지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김경성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저번 주에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봤던 그 파리에 있는 에콜 40이라는 교육기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의 회장이 이제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 교육기관은 교수가 없고 교재가 없고 학비가 없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협업해서 개발자가 되는 이제 과정을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평가도 동료가 해요. 그래서 어떤 진짜 뭐 멘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동료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고 또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답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에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런 시기에 대학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제 성찰을 하고 계시는 것이 되게 이제, 시적절하고 정말 또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디지털 교육의 이제 방향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또 교육부가 범정부 다른 부처들과 함께하고 있는 정책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의 또 관심사보다는 조금 협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일단 교육부가 이 AI 시대에 맞게 어떻게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뭐 챗 GPT 얘기, 그리고 또 저희 오늘 계속 뭐 챗 GPT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챗 GPT의 등장이, 우리 교육에 이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챗 GPT라는 것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에 얼마나 자신이 이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잘 이제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그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자기만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3대 이제 개혁, 그리고 3+1이라고 하는데,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플러스 이제 정부 개혁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총 4개의 개혁 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교육 개혁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의 방향성은 맞춤입니다. 맞춤. 여기 보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개별화된 교육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에게도 맞춤이 되고, 또 가정에게도 맞춤이 되고, 지역에도 맞춤이 되고, 산업과 사회도 맞춤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제 디지털 기술은 이 학생 맞춤과 산업 사회 맞춤 쪽에 조금 걸쳐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맞춤 교육은 반을 나누거나 수준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집단 자체를 분리시키는 맞춤 교육이었다고 하면 AI와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 발전한 이 시대의 맞춤 교육은 그 개별 학생의 어떤 학습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디지털 기술이 맞춤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제공을 함으로써 인간 교수자와 AI가 한 그 교육, 뭐 교실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 교육 환경 속에서 협업을 해서 학생에게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 속도, 역량, 그리고 또 학습 목표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맞춤 교육을 제공해주는 체제가 이제 지향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간과 그 기술이 서로 이제 과학이 협업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교수자 그리고 기술이 저렇게 이제 두 개의 엔진으로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에 교수 학습 방식도 사실은 바뀌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챗 GPT로 지식 같은 것들을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아까 이제 에꼴 42에서 봤던 그런 협업이 기반되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또 우리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플립드 러닝 이런 방식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서포트해주는 디지털 기술, AI, 뭐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내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 방안은 고등교육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초중등 교육에 일단 먼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고등교육도 이 정신이 관통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조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2025년부터 AI를 교과서와 접목시켜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라는 컨텐츠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것들을 AI가 분석해서 교수자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면 교수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교사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걸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줄 때 지식을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 자체는 코칭 그리고 또 멘토링 그리고 이 학생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것들로 교사의 역할 자체가 전통적인 역할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저희의 정책이고 또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된 그 정책 중에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 8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디지털 인재들, 아까 이제 원장님도 이렇게 그 디지털 뭐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저희도 각 층위에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총 100만 명 인재 이상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제 자체를 전환하겠다. 디지털 교육 체제로 이렇게 큰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인재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의 고유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뭐 고교나 이런 이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인재 이런 인재를 키우는 내용들이고요. 또 이제 더 조금 낮은 차원에서는 교양 차원에서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런 이제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범부처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뭐 과기부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 뭐 산업부, 고용부, 직업훈련은 고용부 이런 식으로 협업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정책도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을 중심으로 한 테크 생태계도 저희가 이제 조성하는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라는 산업을 지금 육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당연히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에듀테크 기업들이 학교의 애로사항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또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들을 편하게 쓸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중점 방향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디지털 교육 전환 담당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국 단위의 교육부에서 이제 조직을 디지털 교육 기획국이라는 조직을, 저 과는 이제 국과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교육 기획관 밑에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디지털 교육 전환 담당관, 과 단위가 있고, 또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가 있고, 또 데이터를 다루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 그 다음에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또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또 교육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라는 4가지 이 과제를 가지고 저희 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보시면은 2가지의 이제 관점이 있으실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AI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교육 분야는 아직까지도 저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2번째 관점은 교육부가 저런 말도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부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체질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여튼 보시고 또 이렇게 다음에 여러 의견을 주실 일이 있으시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백 솔트룩스 CTO이자 저희 학교 AI 빅데이터 MBA의 동문이신 김영백 CTO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본교에서 그 AI 빅데이터 과정을 MBA 코스를 가지고 이제 프랭클린 유니버시티 스위tzerland 복수학위를 전공을 했던 김형백이라고 하고요. 그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AI로는 첫 번째 상장했던 솔트룩스의 지금 전무로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사업본부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챗 GPT가 당긴 방아쇠라고 하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인데, 이게 뭐 제가 유튜브에 뭐 낚시하려고 올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뭔가가 지금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과 또 저희 같은 산업계, 그리고 이제 어떤 장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짧지만 좀 심도 깊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게 기술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원리로 막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같이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교와의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인연, 이런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요. 끝나고는 그 실리콘밸리의 그 취업 비자로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을 하러 갔고 6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IT 관련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은 이런 엔지니어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하는 게 맞겠다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솔트룩스의 이영일 대표님하고는 이제 계속 원래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의기투합해서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해외 출장도 많이 제약이 되고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제가 전공이 행정학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이런 엔지니어링 공학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제가 욕구가 좀 있었어요. 항상 실무적인 일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해봤지만은
그래가지고 좀 이 코로나 때 이 기회에 공부를 좀 더 하자 해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AI 빅데이터라고 하는 MBA가 저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코스가 거의 없기도 하고 실제로 코스를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 만족을 하고 잘 이제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실제로 그 부트캠프를 스위스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거. 그래서 온라인으로 부트캠프가 한 2주 동안 진행됐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가 상당히 많은 지금 현업에서 지금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텐베거라고 하는 이 14년의 간격, 요새 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995년에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창시가 되면서 한번 세상에 한번 엎어졌죠. 전체를 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엮여질 수가 있나. 그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텐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10루타에서 한 번 쳐서 10루타를 가는 주식에서 이제 10배 수익을 내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14년이 딱 지나서 보니까 이제 2009년에 이 스마트폰이 이제 아이폰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강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들, 우버, 이전에 없던 서비스죠. 저런 것들이 이제 좀 탄생해서 텐베거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이죠. 2023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뭐 블록체인이냐, 뭐 AI냐, 빅데이터냐, 여러 가지 메타버스냐,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텐베거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AI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제 세상이 좀 변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그러면 95년 이전 14년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81년이죠. 그때 이제 IBM PC가 이제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뭔가 이게 뭐 14년을 꼭 이렇게 간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기술의 어떤 이 엄청난 변화와 그게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계기가 지금 이제 AI를 기반으로 14년 만에 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이게 지금 잘 안 먹는데 죽음의 계곡을 확실히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 얘기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실하게 그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이거 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이 저쪽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아직은 한 10년, 20년이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건 아직까지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율자동차라든가 이쪽에 있는 AGI 같은 경우가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잖아요. 스트롱 AI. 일반적인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I. 그런 건 아직까지 남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한 자연어를 이해를 지금 다 했다는 걸 보여줬고, 이 챗GPT가. 그 다음에 이제 영상과 음성을 같이 인식을 하게 되는 그거가 지금 밝혀지면서 AI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AI하고 지금 챗GPT 때문에 당겨진 방아쇠가 당겨진 요 AI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챗GPT는 생성형 AI라고 그러잖아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연구는 돼 있었지만 인지형 AI였어요. 내가 이게 고양이냐 개냐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인지하는 AI였지만 지금 이 챗GPT를 기반으로 생성형으로 갔다.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왔다라는 게 가장 큰 지금 변화의 사인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챗GPT가 이제 작년 11월 말에 서비스를 이제 버전 3.5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3점대까지는 사실 별로였었어요. 근데 3.5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광분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임원진 전체가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대책 회의를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월 초부터 막 이상하게 막 급등을 하더니 그게 이제 챗GPT의 저희가 테마주로 선정이 되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뭘 별다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의 지금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은 이제 어쨌든 MS가 굉장히 절치부심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라는 그걸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한번 1등을 뺏겨보니까 구글한테 이제 엄청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놀라운 일이 얼마 전에 챗GPT 4를 발표하면서 이제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챗GPT가 뭐냐?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시킨 프로그램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그러니까 챗은 다 아실 거고, 뭐 치챗의 챗이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교육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트랜스포머는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겨울을 깼던 구글이 많이 발표를 다 했던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알파고나 이런 것보다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게 컴퓨터한테는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천 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언어 자체는 전체를 다 순서대로 다 들어봐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바둑판이나 이런 거는 이미지로 하나 딱 찍었어. 이 이미지를 딱 보면 한 번에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 인공지능 그 과학자들, 내 과학자들이 야, 언어 부분은 좀 이게 정복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2017년에 얼마 안 됐습니다. 구글이 그동안의 언어학습에는 RNN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 신경망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리커런트한 반복 신경망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고 하면은 내가라는 거를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 내가 뭐 했다를 또 학습을 시키고, 계속해서 내가 학습한 걸 계속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언어가 전체 순서를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이해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지거나 많은 걸 학습하거나 이러면은 얘가 모델도 엄청 커지게 되고 지가 했던 걸 자꾸 까먹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어는 참 정복하기 어렵겠다.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알고리즘 모델을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긴 논문도 아니었고, 얘가 뭘 한 거냐면은 이 논문의 타이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거든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했던 걸 여기로 뺄 때 한 번 더 이 근처에 있는, 확률적으로 그 근처에 존재하는 거에서 한 번 더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주의를. 그러면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은, 지금까지는 순차 학습을 해야 된다. 언어는. 이걸 다 깼어요. 언어 순서 무관하다.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거를, 있는 텍스트를 다 그냥 트랜스포머 모델에다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어떤 문장이나 단어 주변의 확률 분포를 지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에 제일 가까운 걸로 쭉쭉쭉쭉 뽑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런 거가 지금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좀 많은 요번에 이제 챗 GPT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이제 그걸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GPT를 가지고 오픈 AI가 만든 방식이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 어떤 뭐 뉴스를 긁어 모았다든지, 뭐 위키피디아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논문들, 뭐 전체적인 데이터를, 텍스트를 일단은 우리가 뭐 모든 AI 과정이나 빅데이터 그 과정에서 배우듯이 이제 토크나이즈 시키고 정제를 먼저 합니다, 사전에. 그걸까지는 하고, 실제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과정이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사람이 손 안 대고 그냥 한 600기가 1테라가 되는 데이터를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지가 뭔가를 찾고 지가 막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GPT-3까지의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별로 성능이 안 좋아요. 뭐 물어봐도 이상한 얘기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얘들이 이제 그 3.5 넘어가면서 MS에서 돈 투자가 더 엄청나게 들어갔고, 밑에 있는 그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이게 이제 퀄리티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인터넷의 텍스트를 주로 영문 자료였지만 공부하는 데는 하드웨어 자원, GPU 자원만 충분했었으면 됐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못했지만은, 저게 이제 336 GPU 웨어라 그래가지고 그 GPU 괜찮은 H100이나 A100급을 336개를 갖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했던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했어요. MS의 도움으로.
그리고 사전 정제 작업도 사람 손을 타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가죠. 파인 튜닝은 사람 손 더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는데 하여튼 어마무시한 투자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써봤던 챗 GPT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때는 지도 학습이 아니고 그냥 돌려요. 트랜스포머 모델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 각각의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코딩은 코딩, 번역은 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손을 타는 질의응답식의 이런 이 지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인 튜닝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내용, 정말 놀라운 답변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챗GPT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학습 시기가 2021년까지라는 제약성이 있죠. 그래서 실시간에 최신성이 안 됩니다. 한번 또 이걸 다시 3년치, 2년치를 학습을 시키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신성의 문제가 있고요. 항상 인공지능에서의 그 학습 데이터에 따른 이 바이어스 편향의 문제 그리고 파편화된 데이터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로 학습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블랙박스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지금 예제가 나오듯이 뭐 거짓말도 아주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거짓말을 태어나게 했지만은 실제로 딱 보면은 뭔가 문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확률 트랜스포머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굉장히 위험한 이 증상들입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 그 위험성도 이제 계속 있는 거고요. 저기 나오는 뭐 SRT라든가 뭐 이런 걸 해보시면은 저 도메인은 있지도 않아요. 저 URL 주소는. 근데 얘가 굉장히 태연하게 답변을 저렇게 해버려요. 그냥. 저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 유명한 일화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투척 던지는 사건. 이렇게 물었더니 챗GPT가 저 아래에 저렇게 답을 합니다. 아, 이게 한글 창제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그래 버리면은 사람들은 챗GPT 만능으로 가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챗GPT는 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굉장히 제한된 질문을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나오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잡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그런 증상들이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저와 저희 업계 그다음에 전세를 깜짝 놀라게 하고 긴장을 빡 시킨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4를 발표하면서 MS가 취한 태도예요. MS가 MS가 아니죠. 오픈 AI가 챗GPT4를 발표하면서는 자세한 사항을 하나도 공개를 안 합니다. 어떤 학습 모델을 했고 얼마 만에 데이터를 썼고 지금까지 그게 AI 업계에서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행태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애플을 잘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AI 개발자들이. 왜냐하면 AI 개발자들은 그걸 해서 논문을 내고 그 논문을 전 세계 이 개발자들 보고 깃허브에다 올려가지고 서로 막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시키고 했는데 애플은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탑급들은 애플을 잘 안 갔어요. AI 엔지니어들은. 왜냐하면 자기의 명성이 좀 많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챗GPT4를 발표하고 MS의 그 CEO가 말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MS가 자신감을 갖고 완전히 사업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챗GPT4는 공개를 전혀 안 했고 뭘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영업 비밀을 지키겠다 이거죠. 이제는 자기들의 이제 3.5로 세상을 한번 엎어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쭉 가겠다. 근데 제가 저 피처링 코파일럿이라고 했잖아요. 저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앱들, 엑셀, 워드 이런 것에 코파일럿이라고 딱 붙여가지고 이제 이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개해서 팔지는 않고요. 신청한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챗GPT의 위험,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위험, 할루시네이션, 뭐 편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다 거의 잡아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하고 이제 블로그하고 여러 가지 기술 문서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봤더니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그라운딩을 시키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까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오늘 어시스트에서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거야. 만들어줘 하면 제가 쫙 만들죠. 근데 그때 바로 챗GPT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제 말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저 그래프 DB에 인덱싱이 돼 있는 것에 던집니다, 먼저. 그래서 얘가 한 말이 이거다 저거다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옆에 있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 MS의 경우에는 챗 GPT죠. 이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여러분이 알듯이 생성을 막 하잖아요. 생성한 거를 그대로 또 앱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래프로 와서 마지막 어떤 보안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 검토한 다음에 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할루시네이션, 뭐 편향성 이런 거를 최대한, 최신성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극복을 해서 코파일럿이 이제 부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수가 이제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이제 챗GPT 3.5에 미완성된 게 아니고 4.0에 그나마 완성된 버전으로.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데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이 예전에 애플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마우스로 바꿨듯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안 쓸 때가 이제 곧 왔다는 거죠. 이제 저거를 뭐 음성을 말했을 때 텍스트로 바꾸는 건 원래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만들어줘. 이러면은 그냥 생산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이 왔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가 이제 그런 상태고 저희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챗GPT가 좀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늦긴 했지만 우리는 한국어에 더 이제 강력한 이런 걸 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전 학습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 그리고 이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구도 다 이제 다 준비를 해서 릴리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6월 달에 지금 챗GPT의 대항마로 룩시아라는 이 생성형 그리고 오픈 도메인에서 채팅 언어 모델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GPT 3.5는 아니고 3하고 루시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저 정도의 어떤 대화 능력의 차이가 있다. 답변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청이 와서 현재 저희가 국민비서 굿비 상담 서비스 채팅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뭐 챗GPT 적용 방안이 없냐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 디지털 그 플랫폼 정보에다가 제안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이 모델을 공공에 쓸 때는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빨리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나 만들고 각각의 부서에는 그쪽에서의 파인 튜닝을 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제안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챗 GPT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다 엎어놓고 했지만 위험 요인도 있고 그 안에서 저희들은 사업적 기회도 또 계속 찾고 있고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한테 아까 이제 저기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교수님께서 이러다가 교수직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걸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챗 GPT 때문에 제가 한 인간으로서, 휴먼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반가운 존재인데 이 사업을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게 좀 위기로 저희한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챗 GPT 4가 나오기 전에 4에서 완전히 달라진 건 아까 저런 것도 좀 있지만은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지금 이 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진짜 후각 이런 거 다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스트롱 AI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뭔가 특이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런 GPT 같이 저런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들은 인간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뭔가 써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그 작업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려면 뭔가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얘가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해서 뭔가를 검토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튜닝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인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챗GPT 때문에 산업계가 엎어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광분을 하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그렇게 크게는 우리가 없고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개소해서 엄청난 모델들을 발표하는데 저희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전문 기업답게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인데요. 지금 현장에는 약
100여 분 정도 지금 자리를 해주고 계시고, 온라인에는 지금 현재까지 208분이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학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중호 AI 빅데이터 주임 교수님을 모시고 AI와 비즈니스 융합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시스트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장종호입니다. GPT 너무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들 좀 들으셔서 얼굴이 좀 굳어 계신 분도 계시고, 피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일단 저는 오늘 AI를 어떻게 비즈니스와 융합하느냐, 이 부분이 또 아마 GPT라든가 AI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사실은 써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걸 우리 회사, 아니면 나 자신에게 어떻게 접목을 해서 돈을 만들고 앞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다시 드리면, 이게 이제 가르치질 못해서 그러는데, 제 커리어를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AI, 뉴럴 네트워크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세종대에 있다가, 경영 컨설팅 회사에, 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컨설팅 및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첫 번째 단계는 제가 PwC나 IBM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도 약간은 IT 베이스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라고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한참 불고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공학으로 학교를 했던 IT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거냐 이런 걸 주로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신세계그룹에 들어가서 이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IT하고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현업 임원이 됐습니다. 제가 마케팅 담당 상무가 됐거든요. 저는 이마트나 유통, 대형마트 이런 거에 유통의 유자도 모르고 저는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도 모르고 그러는데 유통의 마케팅의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근데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이마트, 대형마트에 있어서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은 안 하지만은 전단을 전국에 한 500만 장씩 뿌려면서 마케팅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를 시작으로 GS 홈쇼핑이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그야말로 그냥 현업 임원이 됐어요. 마케팅 임원, 상무,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장, 그 다음에 CEO. 홈플러스에서는 이제 전체 총괄 CEO를 맡았고요. CEO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전략 실장을 맡아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경영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IT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제 밑에, 부문 밑에 이제 임원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달고 다른 경영자가 돼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깨달았어요. 홈플러스가 잘 나갔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거의 망했어요. 여러분들 이마트나 홈플러스 요즘 안 가시잖아요. 다 쿠팡으로 주문하시죠. 어느 날 제가 한 2년 반 정도 전에 홈플러스 이제 매출은 계속 꺼지고 제가 전체 매출을 담당하는 임원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제 실적 가지고 제 밑에 임원들 왜냐하면 제가 경영전략실장이고 영업총괄이니까 숫자를 제가 챙겨야 되거든요. CFO는 아니지만 마케팅 쪽에서 영업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어제 매출 갖고 밑에 있는 임원이나 팀장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침 8시 반마다 회의를 하면서 어제는 왜 그랬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래도 답도 없고 그 다음날 매출은 더 떨어지고 그거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때 이제 한참 2년 정도 전쯤에 AI가 다시 붐을 일어가지고 AI가 모든 것들을 세상을 바꾼다라고 할 텐데, 내가 그래도 인공지능을 박사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홈플러스 어제 고등어 매출 가지고 화를 내고 있네? 난 도대체 나의 미래는 뭘까? AI를 가지고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제가 박사를 받은 지 26년이 지났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배웠던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사실은 많이 변했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홈플러스를 나와서 어떻게 감사하게 또 저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하고 인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는 AI 빅데이터 과정 이제 주임 교수를 맡으면서 다시 이제 제가 AI를 다시 공부하고 있고요. 26년 전의 AI와 지금의 AI는 많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좀 자신 있는 게 앞에서 제가 이마트에서 홈플러스 GS에서 정말 뭐 제 돈 안 들이고 회사 돈 수백억씩 써가면서 엄한 짓도 많이 해보고 엄한 시스템도 투자해보고 엄한 사업 벌렸다가 망해보고 이런 어떤 저의 임원 한 15년 정도의 임원 생활 동안에 했던 것들을 AI와 융합을 해서 어떻게 AI를 가지고 돈을 벌까, 비즈니스를 만들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그러한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그냥 넘겨주시면 안 돼요? 네. 요 방표는 그냥 넋두리 잠깐 하려고 만든 건데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AI의 어떤 그 역사를 보시면 항상 1차 AI 윈터가 있고 2차 AI 윈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앞으로 AI의 윈터가 올까? 모르죠. 앞으로 또 5년, 10년 뒤에 또 윈터라고 표현되는 AI가 결국에는 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연구자라든가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드는, 없어지는 그런 때가 다시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컨드 AI 윈터라고 되어 있는 게 97년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그래요. 97년. 제가 96년 12월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96년 12월에 박사를 받자마자 97년부터 AI 윈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뉴럴 네트워크가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그냥 일반 컴퓨터 공학 하다가 이제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경영 컨설팅 회사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장표를 만든 건 아닌데 아무튼 AI는 쉬지 않고 진화하고 있고 이제는 뭐 챗 GPT까지 나와서 앞으로는 뭐 그냥 무조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트레이닝하고 하면서 15가지 핵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 뭐 깊게 들어가긴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아실 테고, 제가 항상 학생분들에게 9개의 머신러닝을 좀 외워라. 이거는 어디 가서든 논문에 나오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실생활에 지금 쓰이고 있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9가지 알고리즘. 물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9개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알려진.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은 6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딥러닝 알고리즘도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뭐 RBM이라든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법한 CNN, 그 다음에 RNN, 그 다음에 GAN, 그 다음에 이제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사실 GPT는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챗GPT 그 오픈 AI가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이지만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핵심 알고리즘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트랜스포머보다는 GPT가 더 익숙할 것 같아서 저렇게 썼는데요. 학교에서 공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많은 AI 대학원에서 저런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이썬이라든가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아니면 C 코드나 자바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랭귀지를 가지고 저거를 코딩하고 그 다음에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 성능을 낮게 만드는 것들을 주로 AI 대학원에서 AI 전문 대학원이라고 불리고 AI 공학 대학원이라고 불리는 데서 가르치고 있죠. 공대생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는 AI가 이제 공학의 영역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어시스트가 AI 이제 전문 대학원으로 발족을 이제 막 해서 비전을 발표했는데 저희 사전에 AI 전문 대학원 선배 학교들이 많죠. 16개인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거기는 다 대부분이 공학대학원 중심이야. 아마 공대 교수님들이 메인이 돼서 가르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저희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가 공학의 영역인가? 라는 이제 퀘스천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공학 엔지니어링 이과를 졸업하고 공대를 나온 AI의 전문가들은 똑똑한 엔지니어들은 밤새워 개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연봉을 받을 거예요. 연봉 엄청 받을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5억, 10억 막 이렇게 10억 받고 좋아할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그런데 경영, 전략적인 영역으로 가서 똑똑한 전략가들은 AI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대박하려면 떼돈을 법니다. 우리 솔트룩스의 이 대표님처럼 뭐 상장해가지고 떼돈을 벌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공학을 전공해서 공학 차원에서 물론 공학 차원에서 전략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밤새워 나는 개발을 하고 연봉을 5억을
행복한 개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냐. 근데 이제 더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만든 장표에는 저 두 번째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갑자기 GPT가 막 난리가 나면서 저걸 하나 제가 더 넣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너러티브, 즉 생성 AI 시대가 이제 열렸잖아요. 여태까지 이제 판별 AI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디스크리미티드 AI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어갔던 AI에서는 문제를 풀어주는 판별 AI 시대였는데, 이제는 GAN, 여러분들 딥페이크라든가 합성, 이미지 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이는 GAN이라든가 이번에 GPT 같은 거는 이제 제너러티브라고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생성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예술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를 넘어서 예술의 영역으로 간 거죠. 일단은 제가 그 AI가 할 수 있는 5가지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는 어디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정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전공하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내 돈 아니고 회사 돈 가지고 엄한 짓을 15년을 해보면서 많은 유통업에서도 수많은 고객 데이터가 있고요. 한 1,5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데이터를 이마트가 가지고 있고 홈플러스는 1,200만 명 가지고 있어요. 온갖 짓을 다 해봤죠. 불법적인 일도 해봤어요. 고객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AI가 할 수 있는 뭐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기업 차원에서 저는 5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세 번째는 maximize efficiency, 우리 회사의 효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그다음에 forecasting prediction,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새로운 돈벌이, 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5가지로 저는 AI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동료 임원이나 다른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냥 머리가 혼란스러워. AI는 그냥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막상 나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우리 회사에다가 뭘 하지? 이게 막 머리가 뒤죽박죽. 저기 칠판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익스피리언스를 혁신적으로 새로운 고객이 느껴보지 못한 익스피리언스를 만든 사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무인 매장, 아마존 거죠. 저도 홈플러스 때 이 매장 가보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적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못 내고 퇴임을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솔빙, 이런 부분도 사실은 빅데이터와 함께 제가 이제 유통업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주로 말씀드리면 수요 예측, 과연 우리 매장에 딸기를 몇 박스를 주문해야 될까? 이런 수요 예측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그걸 결정을 못해요. 빅데이터 3년치의 판매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 온갖 데이터를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복잡한 문제죠. 그다음에 맥시마이즈 이피션시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서 공장 자동화를 인공지능을 써서 생산 시설을 만들고 해서 결국엔 가슴 아픈 얘기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줄여요. 그렇지만 기업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지만 기업은 돈을 많이 벌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요 예측, forecasting and prediction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크리에이션 뉴 비즈니스에서 3가지 비즈니스를 잠깐 소개할게요. 요즘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요즘에 젊은 세대 대학생들은 AI 면접 과외를 받아요. 요즘에는 대기업에 있어서의 면접을 사람이 직접 안 합니다. AI가 먼저 면접을 해서, 그러면 AI 알고리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자기 생긴 거, 말하는 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학원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채용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AI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금융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로봇가 해줍니다. 3번째. 그 다음 넘기시고, 그 다음에 도시명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어떻게 보면은 초거대한 물류센터를 한 곳에다가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외부, 우리나라로 치면 안성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이런 파주 같은 데는 큰 물류센터 만들 수 있지만, 도심에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각 도심에 있는 빌딩들의 공실들 있잖아요. 뭐 지하라든가 이런 데 공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저 그림에 있는 모듈형 AI 자동 플랫폼을 집어넣고 이거를 AI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마치 10개의 빌딩에 있는 것이 하나의 물류센터처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거는 AI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뜨고 있고요. 부동산의 리스닝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즈니스 이러한 5가지를 가지고 AI 저는 플레이북이라는 용어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 회사를 위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AI 전략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나는 뭘 할 건가? 우리 회사는 뭘 해서 그냥 막연하게 AI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건가? 효율을 높일 건가? 아니면 뭘 우리 회사는 프리딕션을, 이상징후를 발견해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한 AI 플레이북이 있고 있어야 되고, 저는 저희 과정을 AI 빅데이터, 이제 AI 전문대학원을 이러한 공학적인 백그라운드와 이러한 어떤 AI 플레이북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영역을 묶어가지고 같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같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략서에는 반드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AI와 빅데이터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샴쌍둥이입니다. 그래서 AI 아는 사람은, AI를 하겠다는 사람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아는 사람은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드 캔버스라는 건데, 이제 제 AI 플레이북이라는 어떤 전략 프레임워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AI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캔버스의 각 요소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특히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비즈니스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할 때 이걸 통해서 AI 전략서를 완성을 하기도 하죠.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도 빨리 지나가게 막 넘겨주셔가지고 숨이 차네요. 그 마지막 장표요. 저는 저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매일매일 저희가 항상 바빠요. 바빠서 뭐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의 대표님이나 임원들은 정말 바빠요.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엄한 짓을 많이 해요.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저기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바퀴를 장착을 해야 빨리 갈 수 있는데, 새로운 바퀴를 장착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바퀴를, 그냥 석기 시대 바퀴를 계속 쓰고 있죠. 저희가 AI를 이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AI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입을 하는 게 싼 것도 아니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고 AI 플레이북을 통해서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잠시 바쁘더라도 공부를 할 건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 공부할 것까지는 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부할 건 공부하고, 다시 자기를 개발할 건 개발을 해서 뭔가 자기의 새로운 AI 시대의 계기를, 퍼즐을 만들고 잠깐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난 바쁘다 하면 계속 아마 저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홈플러스 매출 때문에 맨날 화내는 게 이제 도저히 지긋지긋해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한 거고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들어와신 여러분들도 아무튼 그러한 AI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그 강연이 2개 남았습니다. 네, 학교 입장을 더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필 블록체인 보안 주임 교수님을 모시고 AI 그 상상력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7시 20분에 제 세션이 끝나는데, 스케줄상 7시 20분에 시작을 하네요. 아마 지금이 제가 발표하는 거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 이사장님이 하실 거라, 저는 마지막 강사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 내에 끝내보겠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세션을 주신 게 좀 고마운 게,
우리 AI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저랑 한번 정리도 해보고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나름 AI에 대한 혁명에서 우리 세상을 바꿔주는 거라 그러고 좀 뭐 이렇게 별도 보여지게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예. 예, 기본적인 AI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딱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AI를 보는 우리들의 시선, 그리고 고려해봐야 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과연 바뀌어지는 AI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 순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기본적인, 컨셉의 그림이 잘 안 보이더라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는 65년도에 소년중앙 어깨동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거기서 35년 뒤를 예측하는 미래를 그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모모 이 화가, 옛날에는 저희는 만화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화백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측한 65년도에 본 2000년 세계입니다. 잘 보면 오른쪽에 전자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전화기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도로도 있고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우리가 아는 핸드폰, 인터넷,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이러닝에 가고 원격 진료까지를 알아맞힙니다. 여러분 35년 뒤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 저 그림에서 좀 모자랐던 게 저 달나라로 가는 우주 로켓인데요. 왼쪽에. 저거 지금 핫하죠? 우리 집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 이야, 이 크리에이티브적인 상상력이 과연 화백이라는 분에 해당되는 거에 굉장히 놀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같은 시대 때를 살아가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같은 시대 때 미국의 특허청장이 더 이상 개발될 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IBM 회장이 더 PC가 쓰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빌 게이츠까지도 256, 저 매물이면 저희 그림 하나도 못 봐요. 발달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 서두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거,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협하지 않았을까. AI를 바라보는 건 정말 창의력과 상상력이라는 것이 또 우리한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예, 또 레볼루션하고 보면 AI 혁명이라는 거 보여준 게 여러분 우리 AI 지금까지 한 100번 했나요? 더 했나요? 네, AI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저는 챗GPT가 아니니까. 예, 물어봐도 센텐스로 얘기해 주지 한마디로 얘기 안 해요. 예, 제가 생각하는 AI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포커싱을 하는데요. 아까 장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데이터에 가치를 두는 게 정보죠. 이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그 다음이 익스페리언스입니다. 경험이죠. 머신러닝을 해도 딥러닝을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똑똑해지는 결국 AI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데이터와 경험을 통한 지적 서비스를 런칭하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여서 좀 무서운 건 이거 저번 주 얘기예요. 익스피리언스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런데 카메라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사람이 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런 건 되게 신선했지만 한쪽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예. AI에 대한 히스토리 정리할 때 기존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검색어를 통해서 물어보고 추론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미래입니다. 과연 미래라는 AI 쪽에는 어떤 일을 할까? 액션에 보면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디시전 메이킹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얘기하죠. 차 사고가 나는데 갑자기 차를 서야 되는데 내가 드라이버면 차를 갑자기 세우면 다치니까 가야 될 거고 내가 보행자 입장이면 당연히 세워야겠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와 같은 순간 판단에 해당되는 현황과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디시전 메이킹으로 간다. 그런 세대가 올까라고 저는 나름 의구심이 있었는데 요즘 하는 거로 올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얘기한 것 중에 정리를 할게요. 위크 AI니 스트롱 AI니 꼭 약한 AI, 강한 AI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위크 AI는 우리가 여러분 제일 처음 쓸 때 생각나세요? 우리 인터넷 쓸 때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했죠. 필요한 답을 줄 때가 좋았는데 스트롱 AI는 action like a human, thinking like a human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쪽에 휴먼 빙을 따라가는 게 스트롱 AI입니다. 챗 GPT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장점만 얘기할게요. 4.0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건 텍스트 쪽의 분석이 아닌 이미지 분석. 공학도 입장으로 보면 비정형 데이터가 뛰어나졌고요.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최근에는 수치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필요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정리되어 있는 것을 도표화까지 끄집어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쪽에 해당되는 게 사람을 닮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 확실해지는 거는 프로액티브적인 거는 요소는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오브 AI 복잡한데요. 네, 저게 보면 모든 분야라고 다 해도 아무 의구심이 없겠죠. 왼쪽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오감, 그 다음에 비주얼리제이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요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주는 것이 소셜과 데이터 분석, 러닝이라고 얘기하는 이코노믹을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녀석들이 우리가 들어본 웹3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펀더멘탈한 부분에는 AI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장표고요. 이거 AI입니다. 제가 누르지 않았는데 장표가 넘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 효과 중에 해당되는 거, 인간의 단순 노동력을 대처한다. 좋아지겠죠? 업무의 효율성 다 아는 얘기입니다. 5분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시간 관계상.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 진짜로 도움을 준다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AI의 진화되는 방향이고요. 아마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이 아닐까요? 사용자수로 디지털 휴먼. 지금 왼쪽에 보면 제너레이셔널 4개를 볼 때 저희가 자는 지금 이 세대를 1세대에서 2세대입니다. 디지털 휴먼이 나오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디지털 휴먼에 춤추는 아이돌부터 디지털 휴먼 나와갖고 사람인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픽 내지는 저는 AI인지 맞히게 했는데 저 70점 받았어요. 네, 저희 수업 같이 듣는 분들은 우습지만 80점 미만입니다. 10개 중에 2개에서 3개는 틀렸어요. 지금 사람을 닮는 모습으로 가는 게 인플루언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지능적으로 도와지는 거. 어시스턴트라고 얘기하죠. 인텔리전 어시스턴트로 우리 지금 진화하는 중에 챗 GPT를 만난 거고요. 막 궁극적으로는 저기에 있는 컴퍼니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버디죠. 내 친구 같은 AI가 사용이 되는 게 궁극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 같은 AI가 있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뭐 와닿지 않죠. 만약 기술의 센스를 보면 아마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하나를 이제 하면서 좀 쉬죠. 오늘도 힘들었구나 해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수업 때 얘기했는데 냉장고 문이 안 열리죠. 그리고 냉장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 살쪘어. 네. 칼로리 빼고 와야 열리는 거죠. 우리는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칼로리 소모와 냉장고라는 동선을 믹서마이즈 해놓으면 이와 같은 쪽에 다가가는 거. 그러고 보면 어느 날 뭐 냉장고가 전화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야, 장 비었는데 장 좀 봐놓을까. 막 이와 같은 내추럴한 부분에 프렌들리로 다가가는 게 아마 버디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진화하는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이미지로 대처할게요. 그러면 말하고 인지하고 결정하는 게 어느 기술까지 와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은 아보카도를 닮은 의자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할 때 저거 제너레이션 되는 게 20초도 안 걸려요? 수초예요. 하프를 닮은 달팽이를 그려줘 하면 저렇게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이미지 그냥 이렇게 말렸는데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PPT도 저도 키워드로 해서 챗GPT랑 같이 만든 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업률의 증가, 윤리적인 문제, 개인정보의 오남용,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생각해본 건 4번하고 5번인데요. 과연 AI와 연구를 리딩하는 회사의 독과점, 또 다른 플랫폼이 나와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5번에 치우친 편향과 데이터의 습득.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실업률의 증가, 윤리적인 부분, 개인정보 오남용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마 편견과 보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왼쪽에 보여지는 거는 AI가 뽑은 글로벌 뷰티 콘테스트예요. 전 세계 100인의 미인, 50인, 22, 11을 뽑아가는데 점점 갈수록 놀랍게도 여러분 캔디데이트 중에는 에이지언도 없고 다 100인만 나옵니다. 그러면 에이지언하고 흑인은 미인이 없는 걸까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건 달리라고 최근이에요. 최근에 나와지는 거. 저 책 보기에는 책 읽는 노인을 그려줘 라고 얘기했을 때 제너레이션 된 아트고요. 저기에도 놀랍게도 보면 100인만이죠. 우리가 알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혹 개발자의 성향에 해당돼서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왼쪽에 저 같은 장표로 어떠한 편견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게 2, 3년이 넘었는데 저번 주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에 똑같은 거로 오게 되면 결국 개발자의 성향, 인플루언스 내지 우리는 모르고 지내는 거에 진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 장. 여기에는 실은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보여주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할게요. 챗 GPT에 해당되는 해킹되는 모습을 간략한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여기서 제가 놀라운 거는 챗 GPT가 랜섬웨어 쪽에 코드를 제너레이션해서 진짜 뚫리는 쪽에 보여주는데요. 놀라운 거는 챗 GPT가 나오면서 자기의 흔적을 지웁니다. 원본하고. 그게 뭐냐면 실은 해커라는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 기록, 로그와 시간, 타임스탬핑 같은 걸 지우고 나와요. 그래야 자기가 했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로 딜을 하는 뭐 경우에 따라서 몇 개월이 걸리는 건데 저는 틀림없이 챗 GPT한테 그 같은 랜섬웨어의 코드를 물어보면 랭귀지가 틀려서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독이면서 합니다. 요즘 어려운 건 뭐야? 그 중에 뭐가 제일 핫해? 그 랜섬웨어는 뭐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회적으로 하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주거든요. 저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요구했는데 제가 가르치지 않은 자기에 대한 기록을 지우고 나오는 것까지 해줍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걔는 해커들이 하는 거나 악습 코드를 보고 배운 나쁜 경향이겠죠. 다음. 아마 신뢰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강조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에 해당되는 garbage input makes the garbage output. 과연 들어가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이 좋아야만 필요한 대답을 만드는데 챗 GPT 쪽에 그런 얘기를 하죠. 신뢰도에 해당되는 게 많이 올라갑니다. 한국말로 하면 70% 이상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한번 해봅시다. 정확도가 99%에도 1%의 오류 때문에도 망설여지는데 얻어진 분석 자료에 여러분 30%가 틀린 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accuracy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trust라는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Future of AI 제가 준비한 거는 거의 마지막인데요. 다음 장. 저 이거 장표 만들고 되게 좋았어요. 오늘 교육부에서도 얘기해 주시고 프롬프트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키워드로 얘기하죠. 챗GPT에서 중요한 게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 더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질문을 잘하는 거죠? 초등학교나 저학년에 갈수는 직관적으로 클리어하게 물어봐서 대답을 끄집어내는 방법론이 맞고요.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건 연관이나 다양한 버케블러리를 활용해서 필요한 쪽에 우리가 필요한 결과를 추론해내는 부분이 맞고요. 심지어는 이미지 쪽에 해당되는 거는 또 다른 방법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같은 걸 하라 하지 말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인데 프로그램 역시도 리워드를 주면서 잘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답도 끄집어냅니다. 이와 같은 것 쪽에 Q&A나 드로잉이나 메소로지나 모델링을 끌어내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신종에 나와서 직군이 생기자마자 초봉이 3억에서 4억이 넘어가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직군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오퍼튜니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우의 수가 될 것 같아서 앞선 부분의 케이스로 다루었고요. 다음. 과연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제가 짧은 순간이지만 예도 드리고 장점과 단점을 만났습니다. AI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의 번영, 좋아지는 거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가 초관심사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엑스퍼트부터 비기너 내지는 사용자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시스트는요. 다음. 다 잘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로소피. 하지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정리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과연 비대면 환경에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은 정보의 신뢰성 이슈가 되는 트러스트는 사이버 시큐리티와 블록체인이라는 어떠한 공학 베이스의 이론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트러스트를 지시할 거고요. AI와 빅데이터의 가장 키가 되는 건 결국 how smart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이와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쪽을 정리하고 마지막엔 우리 김 원장님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디지털 비즈니스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쪽으로 새로운 모델도 빌드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구성원들끼리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단도 나오고 인큐베이팅 과정도 하거든요. 그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크진 않지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세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AI형 인재를 만들고자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전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시자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이시자 본교회 발전자문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하이브리드 시대일수록 여러분과 더 가깝게 스킨십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승필 교수님 또 교수님이 장정호 교수님이 몇 년에 박사 교셨죠? 두 분이 96년 하시고 2003년 하시고 예. 저는 이 AI, 챗GPT 이걸 받아들인 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20년, 30년씩 박사학위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한다는 게 정말 영광이면서도 참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정말 여기 AI 전문가들 말고 정말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하고 눈높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올 연초에 유로에이시아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룹에서 올해 1년 동안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하는 거를 리스트업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역시 푸틴이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두 번째는 시진핑.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겠죠? 근데 세 번째 리스크로 유로에이시아 그룹에서 지정한 게 바로 이 AI, 챗GPT예요. 왜 이걸 리스크라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를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또 뭔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뭐냐면요. 지금 컴퓨팅 파워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그대로 있다가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여기에 챗GPT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AI, 특히 이번에 챗GPT의 등장을 네 가지의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커다란 변화를 저기 보이는 것처럼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 인플렉션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핑 포인트, 그건 아마 폭발점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뒤집히는 그런 점인데 여기에 큰 역할을 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인데 이 전환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말씀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까 우리 송선진 우리 담당관께서도 지금 교육부에서 이 AI 특히 챗GPT 쓸 건가 말 건가 하는 고민을 전혀 안 하잖아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없었으면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근데 그런 고민을 싹 날려버리는 전환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는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랄까요? 이 바라보는 AI를 쓰는 AI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세가 확 지금 이 변곡점이 일어나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올려 쓰기 시작했죠. 특히 아수겁이라는 게 지금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의 카톡방에 다 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이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 특성이 사라지는 점이죠. 그러니까 액체, 기체, 고체가 하나가 되는. 근데 정말 요새 이 학계에서 시작한 전문가가 시작한 이 이슈가 기업으로 넘어가고 이제 일반인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쓰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먼저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써보니까 좋더라. 공무원들도 써라.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들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제가 수석 한 분을 만났더니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 시험 보게 돼 있대요. 누가 더 잘 쓰는가. 수석들이 그러니 모든 청와대 멤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티핑 포인트.
연전 윤 대통령의 1월 27일 발언,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 대통령 한 말씀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켰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아마 인구 대비 그 비율로, 또는 뭐 절대 비율로 아마 한국이 제일 앞선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터닝 포인트라는 건 이게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 전환점은 국민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활용하고 일말에 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망설임이 없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죠. 인플렉션 포인트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요건데, 정말 챗GPT가 우리 모두에 대한, 모두의 이 AI에 대한 시각을 바꿔버렸어요. 이젠 하루에 늦으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임계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자들이,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리고 일반인이 다 함께 쓰는,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쓰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간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인데, 저는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런 데카르트식의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우리 인간은 질문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달여 전에 서울대 교직원들한테 한 200여 명에게 강연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났더니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교수님이었는데 뭐 이런 질문이었죠.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챗GPT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불과 한 달 전 얘기예요. 근데 전 물론 사용금지라는 단어를 아예 국어사전에서 빼자. 사용금지는 우리의 챗GPT 수준을 후퇴시킬 거다. 손바닥으로 해를 못 가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시험에 대해서. 이제는 챗GPT가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챗GPT가 답변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 그리고 본인의 주관적 해석, 평가 이런 걸 질문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아까 우리 교육부 송선진 담당관도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챗GPT하고 한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내자 이거죠. 그래서 전 이 20곡의 놀이, 챗GPT를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이 20곡에 답변하는 그 20곡의 놀이를 하는 걸 시험 문제로 내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20번째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주 가장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오늘의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에서도 보니까요. 불과 몇 달 전에 1월 6일에 챗GPT 금지하자는 얘기가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금지하지 말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3, 4일 지나서 이제는 챗GPT를 이용해서 기존 교육 방법을 개편하자. 그러면 교통정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도. 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된 거죠. 더 이상 뭐 이거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젠 석회시대 얘기가 돼버렸고요. 또 윤리적 문제 이거 계속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저질러 보고선 윤리 문제를 다뤄야지. 그 윤리 문제 때문에 이거 주저하면요 결국 져요. 저는 윤리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면서 같이 풀어나가야지 윤리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전 이 위기경영이라는 학문이 교육이 없어요. 리턴, 수익의 경영학은 큰데, 사실은 100년 동안 경영학은 매출액과 이익을 올리는 경영학이었지, 위기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그런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정말, 균형이 깨진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위기경영학이라는 이름은 제가 처음 붙였지만, 여기에 관련된 이론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장 통합 효과라는 얘기, 그다음 생존자 효과,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건 이제 평소에는 살아있는 조직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직이 90% 되고, 살아있는 조직이 10%쯤 되는데, 결국 90%가 10%를, 남겨놓은 시장을 나눈다. 그러면 11%쯤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되면, 자, 위기 때는 살아남는 조직이 이제 10%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남는 조직이 하나밖에 없고 9개가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면 1개가 9개가 남겨놓은 시장을 먹으니까 900%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물론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평소에 정말 한 11% 성장하던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서 살아남은 조직 하나가 9개 시장을 먹으면 사실 차이는 9배가 아니라 81배죠. 거의 100배 가까운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게 바로 이 평상시와 위기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작업을 좀 제가 했어요. 과연 우리 1년 후, 3년 후, 10년 후, 아까 우리 오명 장관께서는 30년 후의 미래를 꿈꿔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30년 전에는 30년 후를 꿈꿀 수 있었겠지만 지금 30년 후를 꿈꾼다는 건 전 불가능의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한 10년 정도 생각한다면 저는 앞으로 1년 안에 감히 예측컨대 이 GPT는 언어와 비주얼, 이미지 중심이라면 지금은 그래서 챗 GPT하고 뭐 midjourney라든가 DALL-E 2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인데 저는 이게 의료, 예술, 스포츠, 경영, 법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면서 다양한 그 특화 분야에서 거기에 특화된 그 챗GPT의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범용적이라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면서 뭐 좀 즐기고 뭐 이게 이상한 답이 나오네 하면서 이렇게 웃는 정도 수준이지만 이런 정도로 그대로 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특화하는 챗GPT, 뭐 예술에 특화하는 챗GPT, 의료에 특화하는 챗GPT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될 겁니다. 저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3년 정도 안에는 각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면서 선두주자가 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두주자가. 그리고 10년 안에 저는 구글하고 지금 MS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회사는 좀 망할 것 같아요. 어느 회사가 살아남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손드시겠어요? 구글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에서.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여기서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구글의 아성에, 그 플랫폼 아성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챗GPT 가지고 지금 도전장을 냈는데, 그 방어하는 쪽일까요? 공격하는 쪽일까요? 자, 한번 투표해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할 거라고 보시는 분? 예, 이 정도고요. 구글이 승리할 거라고 보시는 분? 비슷비슷하네요. 거의 반반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각축전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몰락하고 하나는 살아남겠지만 그 하나가 독식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없는 회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회사하고 그 이제부터 나올 회사하고 그 두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좀 특화하겠죠. 이런 세상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서 승자는 현재 시가총액 제일 큰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애플이 한때 3조까지 끊었고요. 3조 달러. 지금은 2조 6천 달러예요. 저는 10조 달러짜리 회사 나올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10조. 근데 이게 언제일까요? 자, 그래서 1년, 3년, 10년 하다가, 생각하다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바꿨어요. 1년, 3년, 10년이 아니라 1년, 2년, 3년일 것 같아요. 1년 후에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챗GPT가 나올 거고, 한 2년 안에 선두주자가 부상할 거고, 3년 안에 승자가 10조 달러 찍는 그런 상황 되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걸 한다면 또 한 번 더 해봤어요. 1주, 1개월, 그리고 1년. 자, 1주 안에 저는 다양한 변화가 팍팍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굉장히 초보 버전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시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챗GPT가 더 이상 이렇게 호사가들의 그렇게 뭐 지금 장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 정말 자기 생업의 도구로 쓰는 그런 수준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에서 선두자가 나올 거고 저는 1년 안에도 이 교통정리 일어날 것 같아요. 워낙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3년, 10년 이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1년. 저는 1년의 승부를 지금 봐야 돼, 좀 우리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바로 지금 여기서 방금 작업했어요. 제가 7시 14분에 해봤는데 보니까요. 자, 지금 애플이 2조 6천억이고 쭉 가서 이제 구글이 한 1조 3천억 그 다음에 테슬라는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자, 이 회사들 중에 누가 10조를 찍을까? 이 찍으면 여러분 몰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최소한 4배에서 10배. 1년 안에. 이거 정말 하늘이 주는 기회입니다,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저는 10조짜리 회사가 이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하고 저 밑에 한 7등에서 10등, 이 밑에 있는 회사, 전 테슬라가 그래도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중에 하나, 테슬라 정도, 메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황당한 예측인가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챗GPT.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의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half-life. 역사의 반감기. 헤로도투스가 역사 책을 쓴 당시 2800년이 지났는데 그 역사라는 학문의 반감기는 500년은 되겠죠. 경약은 한 100년 됐는데 경약의 학문의 반감기가 한 7년쯤 된대요.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경약이 이제 그만큼 또 나오는 거죠. 반도체는 한때 한 3년이라고 제가 얘기 듣긴 들었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AI는 어떨까요? 우리 장중호 교수님, 홍수밀 교수님 한 20여 년 공부하셨는데 그 공부한 게 몇 년 만에 그만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AI를 보면. 6개월이요. 그렇죠. 아마 AI 자체가 이제 6개월 정도의 학문적 반감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챗GPT는 어떨까요? 챗GPT가 지난 11월 30일에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따져보시면 오늘이 128일째입니다. 자, 128일 동안에 이루어진 게 앞으로 며칠 안에 또 그만큼 이루어질까요? 우리 장 교수님이 6개월 했으니까 홍성필 교수님 이번에 한번 예측해 보시죠. 3개월 안에 지난 128일, 그러니까 몇 달 동안에 일어난 만큼 3개월 안에 일어난다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네. 우리 김경성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1개월이요. 예. 저는 2주 정도로 보는데요. 2주 정도에 지난 128일 동안에 일어나는 만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하늘이 주는 기회라 이겁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서신 분이나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나 2주일만 하면 똑같아지거든요. 네? 역사학은 아무리 해봤자 뭐 아놀드 토인이 못 따라갑니다. 네? 몇 년 연구한다고 그렇게 안 돼요. 반도체도 안 됩니다. 경약도 미안하지만 잘 어려워요.
저는 AI는 좀 시도해 볼 수 있고, 챗GPT는 뭐, 모든 사람의 지금 게임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시작하면 한 2주일에서 한 달 안에 다 전문가가 돼서 여기서 여러분이 발표하시고, 우리 김경성 원장님이 또 여러분과 함께 이끄시는 AI 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활동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정관념 버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I 전문대학원에서 함께 배웁시다. 그래서 The future belongs to you.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AI 전문대학원 개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어시스 유니버시티를 기억해 주시고 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부 행사까지 마치고요. 3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케이터링을 즐기시면서 이제 1대1 상담도 하시고 AI와 관련된 커리어 상담과 또 저희 학교 입학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